살아온 60년 동안 퇴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길고 멀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섬 위를 걷는 것처럼 푹신하고 비현실적이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늘 익숙하게 서 있던 은행나무들조차 내 눈에는 흐릿한 녹색 덩어리로 보였다. 딸 지은이가 내 팔을 부축했는데 그 손길은 아주 안정적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디며 혹시나 내가 저승 문턱에서 엄마, 거의 다 왔어요. 지은이가 내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목소리에는 억누르지 못하는 피로감이 배어 있었다. 나는 힘없이 응 하고 대답할 뿐 더 말할 기운이 없었다. 병원에 딱 50일을 누워 있었다.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오가며 지내느라 약 10kg이 빠졌고 온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간 말은 풀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그 50일 중 49일 밤을 제일 들었다. 그 50일 중 49일 밤을 지은이가 내 작은 소리들을 밤을 지은이가 내 곁을 지켰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틈새마다 나는 수없이 불안감으로 가득 찬 치마다 나는 수없이 불안감으로 가득 찬 마침내 우리는 익숙한 집 문 앞에 섰다. 지은이가 열쇠를 꺼내는데 손목이 미세하게 떨렸다.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열리자 따뜻한 온기와 함께 음식 냄새가 확 풍겨왔다. 거실 풍경은 혼미했던 내 정신을 단번에 깨웠다. 내 아들 이준호와 품위 있는 며느리 박혜진이 소파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예쁘게 썰어놓은 오렌지와 알알이 투명하게 씻긴 포도, 한 접시가 놓은 오렌지와 알알이 투명하게 씻긴 포도. 그들은 깔끔하고 단정한 편안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생기 넘치는 모습은 병색이 완연하고 지쳐 보이는 나와 지은이의 모습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두 세계를 형성했다. 나를 보자 이준호는 곧장 일어섰고 얼굴에는 능숙한 미소를 지으며 성큼성큼 다가왔다. 엄마, 드디어 퇴원하셨네요. 어서 들어와 앉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어떤 가식적인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나를 부축하려고 손을 뻗자 나는 무의식적으로 지은이 뒤로 몸을 움츠려 그의 손을 피했다. 그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고 얼굴에 불쾌감이 스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미소로 가려졌다. 지은이도 고생 많았어. 어서들 앉아. 그는 마치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열정적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나와 지은이는 그들의 안내에 따라 소파에 앉았다. 박혜진은 곧장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물 한 모금 드시고 목 좀 축이세요. 어머니 안 계신 동안 저희 준호 씨랑 매일 어머니 생각뿐이었어요. 얼른 건강해지시기를 바랐답니다. 나는 물컵을 받아들었다. 손끝에 느껴지는 온기가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상기시켰다. 나는 정교하게 화장한 그의 얼굴을 그리고 죄책감이나 걱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내 마음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은이는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자신의 손목을 주무르고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49일 밤을 간이 침대 위에서 웅크리고 자느라 생긴 버릇이라는 것을. 거실에는 기이한 침묵이 흘렀다. 이준호는 킁킁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는 듯했다. 그가 박혜진을 쳐다보자 박혜진은 곧바로 눈치채고 일어섰다. 두 분 이야기 나누세요. 저는 부엌에 가서 국이 다 됐는지 좀 볼게요. 그녀가 나간 후 이준호는 손을 비비며 엉덩이를 들썩여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돈을 요구할 때마다 보이던 그 익숙한 자세에 내 속이 다시 한번 울렁거렸다. 엄마. 그가 입을 열었다. 끈적거리는 말투가 낯설게 느껴졌다. 보시다시피 이제 몸도 좋아지셨고 집에 돌아오셨으니 저희도 안심이에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내 시선이 분명 어색했으리라. 그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조금씩 굳어졌다. 그는 억지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실은 말이죠. 제가 최근에 친구들이랑 같이 사업 아이템을 하나 봤는데 이건 정말 안정적이고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초기 투자금이 좀 커서요. 제가 이만큼 모았는데 아직 2천만 원이 부족하네요. 엄마가 투자하신 그 재테크 상품, 내일이면 만기라고 들었는데요. 그걸 먼저 저한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너무나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말했다. 마치 그 2천만 원이 내 목숨줄 같은 돈이 아니라 자신이 내게 맡겨둔 활기 없는 예금이라도 되는 양. 나는 10달을 품어 낳은 이 아들을 어릴 적부터 애지중지하며 키운 이 아들 바라보았다. 내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움켜쥐어진 듯했다. 아프진 않았지만 숨쉬기 힘들 정도로 답답했다. 내가 50일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위독하다는 통지서가 3번이나 내려왔지만 그는 이독하다는 통지서가 3번이나 내려왔지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 앉은 지은이를 보았다. 지은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한 방울의 눈물이 지은이의 손등에 떨어져 빠르게 번졌다. 나는 문득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기분이었다. 지난 60년간의 온갖 일들, 지난 50일간의 생사의 갈림길이 마치 영화를 빨리 돌려보는 것처럼 나는 이 가정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가? 그리하여 나는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 나는 그가 예상했던 것처럼 대답하거나 망설이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이준호의 기대에 찬 시선 속에서 천천히 힘겹게 소파에서 일어섰다. 지은이가 곧바로 나를 부축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나는 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한 눈빛으로 그를 깊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몸을 돌려 한 걸음 내 방으로 걸어갔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나는 문을 닫고 잠가버렸다. 그 탐욕과 위선 그리고 냉정함으로 가득 찬 세상을 문 밖에 가두었다. 문 밖에서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란이 터져나왔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준호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들려왔다. 모욕당한 듯한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제하는 듯했지만 곧 힘껏 때리는 소리로 변했다. 떼, 떼. 그 소리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어떤 파동도 일으키지 못했다.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어디 불편하신 거예요? 문 열고 저희가 좀 들어가 보게 해주세요. 박혜진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위장된 초조함이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다. 지은아, 엄마 좀 말려봐. 방금 퇴원하셨는데 이렇게 혼자 계시면 안 돼.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나는 박혜진이 지금쯤이면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짓고 있을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빛으로 지은이에게 신호를 보내는 모습까지. 엄마,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돼요? 혹시 피곤하신 거예요? 일단 나오셔서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오름기가 섞여 있었고 진심 어린 걱정과 막막함이 가득했다. 이 어리석은 아이는 이 순간까지도 이미 산산조각 난 이 집의 체면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문을 기대어 문 밖에 삼중주를 들었다. 아들의 격분, 며느리의 계산, 딸의 초조함. 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방 안에 오래도록 환기되지 않은 먼지, 냄새가 가득했다. 저 혼자 좀 있게 해주세요. 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 안의 고요함 때문에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내 어조는 매우 지쳐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문 밖의 소리는 매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잠잠해졌다. 아마도 내 말투가 너무나 낯설어 그들 모두 얼어붙었을 것이다. 그 잠깐의 고요함을 틈타 나는 몸을 돌려 30년 넘게 살아온 이 방을 둘러보았다. 방 안의 가구는 단출했다. 낡은 나무 침대 하나, 칠이 벗겨진 서랍장 하나, 그리고 시집올 때 가져온 낡은 나무 상자가 침대 밑에 놓여 있었다. 그 상자는 수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다. 내 시선이 그 나무 상자에 머물렀다. 몸을 굽히자 허약한 몸이 휘청거려 넘어질 뻔했다.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천천히 웅크려 앉아 손을 뻗어 무겁고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침대 밑에서 조금씩 끌어냈다. 상자는 매우 무거웠고 끌어낼 때 바닥과 마찰하며 끼익 하는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문 밖에서 다시 들려오기 시작한 낮아진 목소리의 말다툼 소리를 덮어버렸다. 나는 목에 걸려있던 이미 닳고 닳아 반들거리는 작은 노스 열쇠를 빼내 자물쇠 구멍에 넣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상자 뚜껑을 열자 조명 냄새와 낡은 종이 냄새가 섞인 세월의 냄새가 확 풍겨왔다. 상자 안에는 내가 상상했던 금은보화도 값비싼 물건도 없었다. 그 안은 고무줄로 꼼꼼히 묶인 낡은 장부들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 가지 색깔의 표지들이 있었는데 초등학생 공책도 있었고 직장에서 받은 수첩도 있었으며 가장 평범한 회계 장부도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 조용히 놓여 있었고 마치 침묵하는 병사들처럼 길고 감당하기 어려운 과거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있던 장부를 집어들었다. 파란색 비닐 표지의 수첩이었는데 모서리가 이미 달아해져 있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깔끔한 만년필 글씨가 보였다. 젊은 시절 내 필체였고 글씨대 특유의 진지함과 단정함이 묻어 있었다. 1995년 8월 12일 준호 수영 강습 등록비 8만 원, 수영복 별도 구매 1만 5천 원. 1998년 5월 3일 준호가 게임기를 갖고 싶다고 아빠와 크게 다투어 결국 마음이 약해져 생활비에서 4, 5만 원을 짜내 구입함. 매우 기뻐했음. 2005년 9월 1일 준호 대학 등록금 5억만 원, 기숙사비 1억만 원, 생활비 1억만 원, 별도 지급. 가계 자금 절반이 사라짐. 2010년 3월 16일 이준호 첫 직장 회식 참석 위에 양복 한 벌 28억만 원. 한 줄 한 줄, 한 달락 한 달락. 평생을 회계사로 일한 나는 숫자에 천부적으로 민감했다. 기록하는 것에 익숙했고 모든 지출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데 익숙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업 습관이었지만 점차 나만이 아는 의식 같은 것이 되었다. 나는 밤새도록 장부들을 넘겼다. 마치 내 어처구니없고 비극적인 반평생을 검토하는 것처럼 마지막 장부를 펼쳤다. 새 것 같은 회계 장부였다. 2023년 2월 5일 준호 차를 바꿔야 한다며 낡은 차는 품위가 없어 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함. 노후 자금 중 1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 2023년 8월 20일 박혜진이 명품 가방에 눈독들이며 여러 번 암시한 가정의 화목을 위해 5억만 원이체. 이것은 내가 평생 동안 그를 위해 기록한 장부였다. 재무 장부가 아니라 감정과 피와 땀의 장부였다. 나는 이 장부들이 영원히 침대 밑에 묻혀 내가 한 줌의 흙이 될 때까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쓰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수많은 깊은 밤, 한 어머니가 자신에게 끝없이 희생하는 것에 대한 유일한 위로이자 기록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병상에 누워 숨 쉴 때마다 피냄새가 나고 심장이 뛸 때마다 생명의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가족 간의 정은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며 모성애 또한 무조건적인 방종이 아니라는 것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이준호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난 것이 분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가득했다. 김영수, 문 열어. 당신, 설마 집을 팔아서 김지은한테 주려는 거야? 어림도 없어. 이 집은 내 거라고. 그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들으며 그 당연하다는 듯한 뻔뻔한 얼굴을 보며 내 마음속 마지막 남은 온정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장부들을 품에 꼭 안았다.
마치 나의 유일한 무기를 안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첫 번째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태우 씨인가요? 나 김영숙 아주머니인데. 수화기 너머에서 젊고 활기찬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영숙 아주머니시네요. 퇴원하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태호는 내가 어릴 적부터 봐온 이웃집 아이로 지금은 부동산 중개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퇴원했어. 몸은 괜찮아. 나는 긴 인사말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태호 씨, 아주머니가 부탁할 게 있어. 말씀하세요, 아주머니. 저한테 뭘 그렇게 망설이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내놓아서 팔아줘.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요구 조건은 하나야. 금매. 시세보다 좀 싸게 내놔도 되지만 반드시 현금 완납으로 최대한 빨리 거래해야 해. 수학이 너머는 몇 초간 침묵했다. 태호는 내 결정이 놀란 것이 분명했다. 아주머니, 대체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집을 파시겠다니요? 이건 아주머니 노후 자금이잖아요. 아무 일 없어. 그냥 마음을 정리한 거야.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줘. 후속 절차는 나한테 직접 연락하고 우리 집 식구들한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특히 내 아들한테는 절대 안 돼. 네, 아주머니. 알겠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걱정 마세요. 제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망설임 없이 곧바로 두 번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이곳은 내가 예전에 일했던 직장의 은행부서 동료이자 지금은 지점장이 된 김 지점장님이었다. 여보세요, 김 지점장님? 나 김영숙이야. 영숙 씨네. 아프다고 들었는데 보러 가고 싶어도 방해될까봐 못 갔어. 몸은 좀 어때? 괜찮아. 방금 퇴원했어. 나는 간단히 대답하고 물었다. 내가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요즘 고액 자산의 생전증여 공증이랑 유언장 작성 절차가 복잡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해? 수화기 너머의 김 지점장님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영숙 씨, 대체 왜 이러세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늙으면 다들 자기 자신을 위해 더 생각하게 되는 법이지.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가장 빨리 처리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만 알려줘. 김 지점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서류가 다 갖춰져 있고 본인이 직접 오셔서 긴급으로 처리하면 공증사무소 쪽에서 빠르면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좋아. 알겠어. 고마워. 김 지점장님. 내가 전화를 끊는 순간 내 방문에서 화나는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몸으로 세게 부딪힌 듯했다. 집을 판다고? 김영숙, 당신 집을 팔 생각이야? 이진호의 포효가 문을 뚫고 들어왔다. 히스테리컬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감히? 이 집은 내 몫이 절반이야. 당신이 뭔데 봐? 이어서 박혜진의 날카로운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집을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저희 세 식구를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문 밖에서 그 부부가 한 목소리로 쏟아내는 비난을 들으며 나는 입가에 차가운 비웃음을 지었다. 너희가 어디서 사냐고? 내가 중환자실에 누워 온몸에 줄을 꽂고 기계의 의지에 숨 쉬고 있을 때 너희는 어디에 있었는데? 나는 그들의 비난을 무시하고 고개를 숙여 계속 내 장부들을 넘겼다. 이 글자들은 내가 직접 쓴 것이고 내 30년 모성애의 유일한 증거였다. 이준호에게 첫 자전거를 사준 기록을 보았다. 그건 내 2달치 월급 전부였다. 하지만 그가 자전거를 타고 마당을 신나게 빙글빙글 돌던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이 같이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가 대학에 갈 때 첫 컴퓨터를 사준 기록도 보았다. 그 컴퓨터를 위해 나는 3달 내내 점심으로 빵과 반찬만 먹었다. 그가 결혼할 때 나는 모든 저축을 털어내고
친척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3천만 원의 혼수와 성대한 결혼식을 치러주었다. 장부에는 모든 대출 기록, 옆에 상환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 돈을 갚기 위해 나는 은퇴 후에도 작은 회사에서 3년간 비상근 회계사로 일했다. 반면 지은이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었다. 그 애의 대학 등록금은 내가 당시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었다. 지은이는 스스로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고 대학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3군데나 해서 집안에 단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 애가 결혼할 때 내 시중에 정말 돈이 없어서 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용봉 금팔찌 한 쌍만 주었다. 지은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나를 안고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엄마의 마음이 담긴 거잖아요. 라고 말했다. 장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내 사랑이 얼마나 편파적이었는지, 얼마나 맹목적이었는지 분명히 말해주었다. 내 희생이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졌는지도. 나는 상자에서 장부들을 한 권 한 권 한 권 한 권의 연도순으로 침대 위에 가지런히 쌓아두었다. 30년간의 피와 땀이 쌓여 작은 산을 이루었다. 이 산을 바라보며 내 마음은 전례 없이 평온해졌다. 평생을 회계사로 일한 나는 균형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 빌린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고 대차는 항상 같아야 한다. 이제 이 지저분한 셈을 정리할 때가 온 것이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퍼붓는 소리가 계속되었지만 나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내 세상에는 누렇게 바른 종이들과 그 위에 적힌 차갑지만 뜨거운 숫자들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가족 간의 폭풍이 곧 닥쳐올 것이며 그 폭풍을 직접 일으킨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 밖의 광기는 더욱 심해졌다. 김영숙, 문 열어. 똑바로 말해봐. 당신이 감히 집을 팔면 난 죽어버릴 거야. 이준호의 목소리는 이미 다급하고 격앙된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심지어 나는 박혜진이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내게 들릴 만큼 충분히 크게 지시하는 소리도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여보, 소리 지르지 마. 그래봤자 소용없어. 얼른 고모한테 전화해서 이 상황 좀 보라고 해. 세상에 이런 엄마가 어디 있냐고. 고모, 이준호의 고모. 즉 내 전 남편의 여동생. 우리가 십수년간 거의 왕래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이준호가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의 소동에 신경 쓰지 않았다. 나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단순히 집을 파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철저한 정산을 원했다. 돈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 존엄까지 되찾고 싶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주소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내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다. 법률구조공단 이 변호사님. 이것은 어제 지은이가 내 퇴원 수속을 받는 동안 내가 병실을 몰래 빠져나와 병원 건너편 주민센터에서 찾은 변호사였다. 이 변호사님은 젊은 사람이었는데 안경을 쓰고 있어 차분하고 지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말솜씨는 논리정연하고 핵심을 꿰뚫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나는 당시 그저 상담이나 받아볼 심산으로 우리 집 상황에서 이름만 바꿔 마치 친구의 이야기인 양 그에게 들려주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이 변호사님, 만약 칸 어머니가 수십 년간 성인 아들에게 집 구매, 차 구매 같은 큰돈부터 일상생활비 같은 소액까지 무조건적으로 지원했다면 법적으로 그 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변호사님은 그때 안경을 치켜 올리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주머니, 그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어떤 차용증도 없다면 사법실제에서는 보통 친족 간의 증여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말을 바꾸었다. 하지만 아주머니께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상세한 기록 장부를 가지고 계시고 그 돈들의 지급 내역을 증명할 수 있으며 여기에 아드님께서 오랫동안 아주머니께 재정적 지원을 요구해왔다는 인적 증거 같은 보조 증거가 있다면 그중 일부, 특히 아주머니의 경제적 감당 능력을 넘어선
고액의 금액에 대해서는 대여금 관계임을 주장하여 법원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이 어머니가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다른 자녀에게 준다면 오랫동안 돈을 받아온 아들이 반대할 권리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 변호사님의 대답은 단호했다. 유언은 개인의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입니다. 내용이 합법적이고 형식이 규정에 맞으며 의식이 명확하다면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그 아드님에게 노동 능력이 없거나 생활수단이 없는 등 법적으로 특별 유류분을 남겨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아주머니께서는 그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 가장 무거웠던 돌덩이가 마침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이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상담드렸던 김영수 아주머니입니다. 김영숙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기억합니다. 이제 행동을 취하시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네, 내 목소리는 아주 안정적이었다. 이 변호사님, 저는 변호사님을 저희 대리 변호사로 정식 위임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세 가지 일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말씀하세요. 첫째, 법적 효력을 갖는 가족 구성원 간 대여금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성인이 된 후 저에게 받아간 모든 고액의 금액을 그 안에 포함시켜 주세요. 둘째, 공증사무소와 연락해서 재산 증여 공증과 유언장 공증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싶습니다. 셋째, 나는 잠시 멈췄다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만약 제 아들이 확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한다면 저는 변호사님께 즉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할 권한을 위임할 것입니다. 수화기 넘어 이 변호사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존경심이 묻어나는 어조로 말했다. 아주머니, 알겠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셨네요. 안심하세요. 제가 지금 바로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언제쯤 만나뵐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 그러니까 그 장부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좋아요.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끈 차 온몸의 기운이 절반쯤 빠져나간 듯 했지만 정신은 전혀 없이 맑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이 전화를 걸 순간부터 나와 이진호 사이에 존재하던 모자간의 정이라는 얇은 창문은 이미 내 손으로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언제부턴가 멈춰 있었다. 나는 이준호가 목소리를 낮춰 김지은에게 악에 받쳐 말하는 것을 들었다. 김지은, 너 설마 다 알고 있었어? 엄마한테 옆에서 바람 넣은 거 아니야? 내가 말해두는데 이 집은 우리 아빠 엄마 거야. 시집간 딸 주제에 딴 마음 먹지 마. 오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충격이 가득했다. 시침이 떼지 마. 어릴 때부터 너는 불쌍한 척하는데 제일이었잖아. 엄마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매일 병실을 지킨 것도 오늘을 위해서였지? 그래, 너 정말 내 좋은 동생이다. 짝 하는 맑은 뺨 때리는 소리가 문을 뚫고 들어왔다. 이어서 지은이의 억눌린 울음소리와 박혜진의 가식적인 말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생을 때려요? 말로 좋게 해결해야죠. 내 몸이 맹렬하게 떨렸다. 피가 순간적으로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나는 맹렬히 문고리를 돌려 방문을 열었다. 거실에는 이준호가 얼굴이 붉어진 채 뺨을 감싸 쥐고 눈물을 흘리는 지은이를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박혜진은 옆에 서서 알아채기 힘든 득이한연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내가 나오자 세 사람 모두 얼어붙었다. 내 시선은 칼날처럼 이준호와 박혜진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마지막으로 나는 지은이 곁으로 다가가 얼굴을 가린 손을 조심스럽게 치워주었다. 그 반쪽 얼굴에는 5개의 선명한 손가락. 내 심장은 그 5개의 손가락 자국에 낙인 찍힌 듯 아팠다. 나는 몸을 돌려
내 좋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나가. 나는 이를 악물고 한 글자를 뱉어냈다. 뭐라고요? 이진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네 아내 데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차가운 얼음 조각처럼 거실 구석구석에 박혔다. 내 눈앞에는 다시 병원에서 보낸 그 50일이 떠올랐다. 하얀 소독약 냄새와 끝없는 고통으로 뒤덮인 나날이었다. 내가 처음 중환자실로 실려갔을 때는 갑작스러운 뇌졸중 때문이었다. 새벽 3시 나 혼자 집에 있는데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니 몸의 절반이 순간적으로 감각을 잃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침대 머리맡에 휴대폰을 더듬어 기억을 더듬어 지은이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한 번 울리자마자 연결되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짙은 잠기가 묻어 있었지만 아주 또렷했다. 지은아, 살려줘. 나는 이 세 마디밖에 말할 수 없었고 휴대폰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다시 깨어났을 때 나는 이미 하얀 병상에 누워 있었고 온몸에 온갖 튜브가 꽂혀 있었다. 입에는 산소 호흡기가 물려 있어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내가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치은이었다. 보호복을 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어 눈만 보였는데 그 눈은 붉고 부어올라 마치 다 익은 복숭아 2개 같았다. 내가 눈을 뜨자마자 지은이는 침대 옆으로 달려와 두꺼운 유리병 너머로 끊임없이 입모양으로 내게 말을 걸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읽을 수 없었지만 나중에 의사에게 들으니 지은이가 당황하지 않고 구급차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남편 민준 씨에게 전화해 차를 몰고 와서 가장 빠른 속도로 나를 병원으로 옮겼다고 했다. 10분만 늦었더라면 나는 살아 돌아와도 식물인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중환자실에서의 그 열흘은 내가 죽음에 가장 가까웠던 나날이었다. 나는 말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다. 매일 면회 시간은 단 30분뿐이었고 매번 지은이와 그의 남편 민준 씨만 찾아왔다. 지은이는 유리병 너머에서 스케치북을 들고 앉아 외부에 대한 상황을, 의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자신이 나를 위해 무엇을 가져왔는지 알려주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지만 민준 씨는 지은이 뒤에 서서 말없이 휴지를 건네거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준호는? 지은이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지만 그는 스케치북에 이렇게 썼다. 오빠는 출장 갔어요. 아주 먼 곳이라 신호가 안 좋아서 연락이 잘 안 돼요. 돌아오면 바로 엄마 보러 올 거예요. 나는 그 글자를 보며 눈을 감았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단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그 불효자 때문에 또다시 마음 아파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뿐이었다. 열흘 후 나는 기적적으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여전히 자력으로 생활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살아남았다. 이어지는 40일은 길고 긴 회복기였다. 지은이는 회사에 장기 휴가를 내고 24시간 내 병상 곁을 지켰다. 내 몸은 움직일 수 없었고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모든 것을 침대 위에서 해결해야 했다. 어릴 적부터 그저 순둥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딸이 더러운 것도 힘든 것도 마다치 않고 몇 번이고 내 몸을 닦아주고 배설물을 처리해 주었다. 삼키는 기능이 손상되어 유동식만 먹을 수 있었는데 지은이는 매일 보온병에 미음, 죽, 생선 수프 등 다양한 음식을 담아와 숟가락으로 아이에게 밥을 먹이듯 한 숟갈 내 입에 넣어주었다. 한 끼 식사를 먹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곤 했다. 한 끼 식사를 먹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곤 했다. 밤중에 나는 자주 통증으로 신음했는데 내가 아주 작은 소리라도 내면 지은이는 즉시 잠에서 깨어나 달려와 물었다. 엄마, 혹시 불편하세요? 간호사 부를까요? 지은이의 다크서클은 점점 짙어졌고 살은 눈에 띄게 빠져갔다. 원래 통통했던 뺨은 약간 움푹 들어가 눈이 더 커 보이고 더 초췌해 보였다. 이 기간에 이준호가 한 번 찾아왔다.
내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말쑥한 차림으로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큰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 왔어요. 엄마 아프다는 소식 듣고 프로젝트 끝나자마자 바로 날아왔어요. 나는 그때 이미 몇 마디는 겨우 말할 수 있었다. 나는 그를 보며 물었다. 무슨 프로젝트? 그는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말했다. 아, 그냥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산속이라 신호가 너무 안 좋아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과일 바구니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 내게 깎아주려고 했다. 그때 박혜진도 따라 들어왔다. 그녀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들어서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병상에 누워있는 내 사진을 몇 장 찍었다. 그리고 내 앞에서 고개를 숙여 SNS에 글을 올렸다. 시어머니 중병후 퇴원, 모든 것이 평안하기를, 건강 회복을 기원하며 기도합니다. 사진은 그녀의 화사하고 정교한 얼굴과 병상에 누워 초췌한 내 모습이 배경으로 담겨 있었다. SNS에 글을 올린 후 그녀는 휴대폰을 거두고 내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 잘 쉬세요. 회사에 회의가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그리고 지우 학원도 곧 가봐야겠어요. 이준호는 사과 반쪽을 깎다가도 중요한 식사 약속이 있다고 전화가 와서 깎다만 사과를 지은이 손에 쥐어주며 당부했다. 지은아, 엄마는 네게 맡길게. 나 이쪽 일 마무리하고 다시 보러 올게. 그리고 그도 떠났다. 그 과일 바구니는 머리맡 침대 옆 탁자에 이틀 동안 놓여 있다가 썩기 시작했다. 나는 한 입도 먹지 못했다. 그때부터 내가 퇴원할 때까지 그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지은이는 내가 상심할까봐 늘 그들을 변호할 온갖 이유를 찾았다. 오빠 회사가 요즘 많이 바쁠 거예요. 언니도 애 봐야 해서 정신없을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어느 깊은 밤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룰 수 없을 때 창밖의 지푸른 밤하늘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지은이가 어릴 때 집안의 돈이 모두 이준호에게 쓰여 새 옷 한 벌로 몸에 꼭 맞던 것부터 작아질 때까지 3년을 입었다는 것을 생각했다. 지은이가 명문 고등학교에 합격하던 해 나는 그에게 5만 원만 상금으로 주었다. 반면 이준호가 평범한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나는 그에게 1천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주었다. 지은이가 결혼할 때 시댁에서 1억 8,800만 원의 예단을 요구했는데 남편 민준 씨 집안 형편이 어려워 마련할 수 없었다. 지은이는 울면서 내게 돌아와 1천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물었다. 결혼 후 민준 씨와 함께 일해서 갚겠다고 했다. 그때 내 손에는 이준호의 집 마련을 위해 모아둔 돈밖에 없었다. 나는 망설였고 거절했다. 결국 지은이는 스스로 시댁과 협상하여 반면 이준호가 결혼할 때 나는 여자 측으로부터 8,800만 원의 예단을 받았지만 대신 새 차 한 대를 사주었다. 이러한 장면들이 영화처럼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병상에 누워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보았다. 내 평생 누구에게 빚졌고 또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한 번은 내가 잠든 척하고 있을 때 지은이가 병실 밖에서 남편에게 몰래 전화하는 것을 들었다. 목소리는 아주 낮았고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엄마 오늘 상황은 괜찮아. 돈은 걱정 마. 나 아직 여유 있어. 당신은 걱정 말고 집 잘 돌봐주면 돼. 나도 내 몸 잘 챙길 거야. 전화를 끊자 나는 지은이가 길게 소리 없는 한숨을 내쉬는 것을 들었다. 잠시 후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얼굴에는 다시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겠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내가 생선 수프 끓여왔는데 그 순간 내 마음은 칼로 베인 듯 아팠다. 나는 지은이가 장기 휴가를 내 월급도 못 받고 내 입원 기간 동안의 온갖 추가 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애의 손에 있던 얼마 안 되는 저축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다. 반면 내 아들, 내 좋은 아들은 내가 준 1천만 원으로 산 새 차를 몰고
밖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고 눈물이 눈가에서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바로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자애롭고 이타적이며 아들만을 위하던 어머니는 죽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무덤에서 기어나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으려는 김영숙이었다. 이준호와 박혜진은 내가 뱉어낸 차가운 나가라는 한마디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 나는 언제나 온화하고 인내심 있으며 그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어머니이자 시어머니였다. 엄마, 당신, 이준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건조한 분노와 굴욕감 때문에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박혜진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비웃음을 흘리며 멍하니 서 있는 이준호를 잡아 끌었다. 여보, 우리 가요. 우리가 눈의 가시인가 보네.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 있으니 역시 다르지. 응?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지은이를 겨냥했다. 지은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떨렸지만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 가면 가지. 이준호는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 그는 나를 악에 받쳐 노려보더니 다시 지은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김지은, 두고 봐. 이 집이 그렇게 쉽게 네 것이 될 줄 알아? 말을 마치고 그는 박혜진을 끌고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쾅하는 엄청난 소리에 벽에 걸린 시계까지 흔들렸다. 온 세상이 마침내 고요해졌다. 나는 지은이의 얼굴에 남은 손가락 자국과 그의 눈 속에 아직 채 거두지 못한 경악과 서러움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다. 나는 다가가 지은이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지은이의 등을 토닥이며 나는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엄마가 예전엔 너무 어리석었어. 지은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내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쌓아왔던 서러움과 피로, 그리고 아픔이 이 순간 뜨거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다. 나는 그의 여인 몸을 안고 그가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오늘부터 이 집은 예전과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이어진 이틀 동안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이준호와 박혜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걸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심술을 부리며 어머니인 내가 예전처럼 수없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타협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그들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라고, 결국 유일한 아들을 위해 집과 돈을 고분고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착각했다. 이 이틀 동안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지은이에게는 옛 동료 집에 놀러 간다고 속이고 혼자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택시를 타고 이 변호사님의 사무실로 갔다.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깔끔했다. 이 변호사님이 직접 나를 맞이했다. 나는 그 나무 상자를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고 열어서 장부들을 한 권 한 권 꺼냈다. 이 변호사님, 이것이 제가 가진 모든 증거입니다. 이 변호사님은 세월과 피땀으로 쌓인 책상 위 작은 산을 보며 경악에 찬 눈빛을 보였다. 그는 흰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장부 한 권을 집어들어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의 표정은 처음에 놀라움에서 진지함으로 변했고 마지막에는 감추기 힘든 분노가 스쳤다. 오후 내내 우리는 이 장부들을 정리했다. 나는 기억 속에 있는 모든 고액 금액의 전후 사정을 그에게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어떤 돈이 이준호가 거짓말을 해서 나를 속인 것인지, 어떤 돈이 박혜진이 옆에서 부추겨 요구한 것인지 나는 모두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 변호사님은 그의 전문 지식으로 이 파편 같은 가정장부들을 법정에 설 수 있는 명확한 증거로 바꾸어 주었다. 김영숙 아주머니, 이 장부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는 마지막 장부를 덮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주머니께서 기록하신 내용이 매우 상세합니다. 시간, 금액, 사유가 모두 명확합니다. 특히 아주머니께서
일부 이체 증명서와 출금 기록까지 보관하고 계셔서 증거의 효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는 그중 몇몇 기록을 가리키며 말했다. 예를 들어 이준호 씨의 결혼 차량 구매에 쓰인 1,500만 원은 자동차 판매 회사로의 명확한 은행 이체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혼집 가전제품 비용으로 쓰인 300만 원 이상은 당시 영수증까지 보관하고 계시더군요. 이것들을 가지고 소송을 하면 승산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가장 궁금한 질문을 던졌다. 이 변호사님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영숙 아주머니, 제가 100% 보장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비정상적인 고액 증여금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70% 정도의 승산은 있습니다. 법은 인정도 중요하지만 공정함을 더 중요하지만 공정은 이 부동산과 유효하게 생각합니다. 그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그것은 아니라 아주머니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는 서민으로서 아주머니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는 역을 아주머니의 의식이 명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라면 누구도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지금 아주머니께서 하실 일은 최대한 빨리 공증사무소에 가서 절차를 밟아 아주머니의 의사를 법적 형식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설 때쯤 하늘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다. 나는 절반쯤 비워진 나무 상자를 안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례 없이 홀가분했다. 나의 반격이 가장 견고한 무기를 갖추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택시 기사에게 공증사무소로 가달라고 했다.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나는 이미 김 지점장님을 통해 이곳 주임과 약속을 잡아두었었다. 처리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나는 2장의 서류에 신중하게 내 이름을 서명하고 붉은 인장을 찍었다. 한 장은 재산 증여협의서,